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요시 워싱턴까지 와줘서 고맙습니다. 세계 단결의 상징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동맹을 과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죠. 게다가 오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반대할 건 없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한 얘기입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 사면 초과에 빠진 거 아닙니까? 이 뉴스 비밀부터 살펴보면서 김종대의 뉴스업 출발합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순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예고해드린 미일 정상회담 소식 빙하가 준비하셨죠? 미일 정상회담과 원전 오염수 뉴스의 비밀은 1969년입니다. 69년. 아유, 멀리도 거슬러 올라가네. 왜 그런지 한번 차차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먼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게 줄기차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 우리 정부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라.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네, 굳이 반대할 거 없다.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한 발언도 했는데 이거 좀 뜻밖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굳이 반대를 안 할 일인가. 예. 아마 이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건데요. 예. 일단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IAEA가 어쨌든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예. 근데 이 IAEA가 어쨌든 일본의 지금 처리 방식을 지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대할 수 있는 논리적인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게 부실해진 측면이 또 분명히 있긴 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여러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IAEA가 이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 대해서 또 중립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의 사무총장이 이제 일본 사람이었고 2009년부터 이 사망한 2019년까지 계속해서 이 직을 유지했기 때문에 네.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이후에 이제 과정에 아무래도 IAEA가 일본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담금 내는 어떤 규모나 이런 걸 봐도 네. 미국, 중국, 일본 이 순서기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 합치면은 30% 넘거든요. 네. 그럼 이게 IAEA의 영향력이 엄청난 또 집단이 되는 거죠, 미국, 일본이.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는데 예. 정부 기구가 또는 이제 부처 장관이 이런 얘기를 근거로 해서 이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IAEA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또 공식적으로 부정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믿을 수 있게 검증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지금 외교적으로는 최대치 아니냐 아마 외교부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외교부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IAEA는 말씀하신 대로 미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되고 또 뭐 일각에서 원전 마피아라 그래요. 원자력 발전소를 권장하는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공정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미국 눈치도 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외교부에는 좀 강하게 작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미국 국무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이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직후에 이 트위터에다가 직접 IAEA 입장을 근거로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했고요. 예? 직접 토니 블링컨 장관의 경우에는 일본의 노고에 뭐 감사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방한해서 이제 좀 정의용 외교부 장관하고 대화를 나눈 존 캐리 기후 특사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이제 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좀 중재를 서주면 안 되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더니 예. 미국의 개입은 없을 것이다. 일본과 IAEA를 믿는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외교 현실상 미국이 믿는다는데 우리가 이 오염수 방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예. 더군다나 이 지금 찬반 구도를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 일본은 오염수 방류가 잘 됐고 찬성하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한국,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 구도 자체가 외교적으로는 이상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서 그게 또 부담스러워서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담되는 게 참 많아요. 외교부는 이렇게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이 문제의 주체는 환경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오염의 문제를 파악하는 우리 주무부처는 환경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 눈치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 자체가 사실은 또 다른 부처와 정부와 또 청와대의 눈치나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않은 부처고 힘이 더 세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뉴노멀의 시대는 환경부의 힘이 더 세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기후변화 문제까지도 그렇습니다. 외교부를 만날 일이 아니라 환경부를 만나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또 냉혹한 이제 또 글로벌 이 정치 경제의 현실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보도 나온 걸 보면 정부 내 기구에서도 사실은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일종의 보고서도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렇게 해양 방출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 보고서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정부 전체의 태도나 이런 것에서도 그동안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외교 전략이 이 문제까지 좌우하는 거 아니냐.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어떤 그 쭉 일련의 상황들 미국의 외교 전략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눈치 보고? 사실 그런 걸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반중 전선을 형성한 게 이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 아닙니까? 네. 예, 정치, 경제서부터 군사까지. 네. 그래서 52년 만에 대만 문제까지 지금 합의문에 이제 명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군사적인 측면만 떼놓고 보면은 이게 결국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라는 건 이런 얘기였습니다. 중국이 예를 들면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뭔가 그걸 연상케 하는 군사 행동을 할 경우에 예.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 이제 된 거죠. 예. 미일 정상회담 회의 결과에 따르면.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서면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미국이 나설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예. 미일 안전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음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게 미일이 이렇게 밀착하는 것은 또 그동안의 어떤 분위기를 볼 때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정작 일본 입장에서는 이 미일 정상회담 결과라는 게 또 전혀 부담이 없는 그냥 그럴만해서 그랬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건 좀 너무 양보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그래서 나오는 부분도 있는 건데요. 예. 이걸 또 볼 수 있는 게 52년 전의 사례인 1969년에 이제 미일이 또 그때 정상회담 했을 당시에도 네. 사실은 그때 사례를 봐도 일본의 부담이라는 게 좀 있다. 이 점을 좀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결국 그 50년 전 상황.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겁니까? 1969년이 뭐예요? 그때가 이제 물론 저는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때가 네, 대단히 젊은 나이에 네, 이렇게 평론가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해에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있지 않았나요? 아, 1969년. 기억이 생생하신가 봐요. 네. 기억이 생생한. DVD로 봐가지고. 아, 네. DVD로. 네, 락커 출신의. 네. 네, 아무튼 당시에 아직 미중 관계가 정상화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중이 수교화 상황이 아니었어요. 중국이 공산화돼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중일도 그렇기 때문에 수교를 안 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당시에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하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한 것인데 예. 대만과 한국 모두를 어떤 일본의 이익과 연계돼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합의문에 반영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대만이 동아시아 내에 미국과 일본의 어떤 외교적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즉 지금처럼 중국을 다 같이 적대하는 그림일 것이다. 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 바로 다음 해부터 중국이 미국에 관계 정상화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1971년도에 이 키신저가 방중을 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때 미중 대탕트 분위기가 되고 말았고 네. 상하이 커뮤니케.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이 1972년에 부랴부랴 이제 이게 분위기가 대만이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중일 수교에 나섰거든요. 네. 그때 일본 내에서 제기됐던 비판이
1, 2년 앞도 못 내다본 거 아니냐. 왜 뭐하러 대만에 공을 들인 거냐 그러면 그동안. 예. 이런 비판이 그때 나왔던 거거든요. 예. 물론 지금은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러다가 미중이 싸울 때 미국 편 너무 들었다가 예. 미중이 화해하거나 갈등 구조가 좀 완화되면 일본만 남아갖고 중국이랑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네. 사실 또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되긴 어려운 게 그때와 달리 지금은 소련이 없죠. 그때 이제 미중 관계가 정상화된 것은 소련 때문이었는데 소련이 중국, 미국 각자 다 싸우니까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라는 원리로 손을 잡은 거였는데 소련이 없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단기간에 정상화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세상 끝날 때까지 싸울 거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예. 일본도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닌 일정 정도의 부담을 또 지고 간 그런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지금, 일본의 외교 행보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국내 일각에서는 미일의 관계가 끈끈하는 것을 두고 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단조로운 플레이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쿼드에 들어가서 아시아판 나토가 되는 건 곤란하다. 중국을 심하게 압박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그렇죠.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고 클린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미중 대립을 완화하는 역할을 또 일본이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 이것을 한국에서도 좀 놓치지 않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본이 중국하고 마쿠 외교도 잘하는데 네. 이번에 대만 문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빙하는 그걸 지적하시는 건데 네네. 이게 일본 언론이 지금 온통 시끄러운 게 대만 문제 때문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공동성명에 들어갔다.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대만 문제가 들어가고 중국 견제에 대한 얘기가 공동성명에 들어가면서 한편으로는 또 일본의 아쉬운 걸 미국이 많이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거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오염수 방류 문제가 예. 미국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미국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 준 게 예. 결국은 이 문제 아니냐라는 거예요. 일본의 아하. 어느 정도 외교적 부담, 군사적 부담을 지우는 대신에 예. 미국이 이 점을 인정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이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언급된 걸 보면은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도 이거 역시. 그냥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바이든 네. 대통령이 인정해 줬다라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파이자 백신을 또 미국에 가서 확보했다라고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뭐 7,400만 도스인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은 와야 오는 겁니다. 우리도 계속 경험하고 있지만 예. 도착해야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그것도 좀 의구심을 갖고는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은 결국은 이 일본의 부담을 지었으니까 우리도 해준다 이건데 예. 사실 여기서 또 오염수 문제와 관련돼서 볼 만한 얘기가 1969년 방금 말씀드린 그 정상회담 사례에 또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건 이제 제가 평론가로서 그냥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일본이 이제 피폭된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2차 네. 대전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사토 정권, 당시 사토 이 정권이 비핵 3원칙이라는 걸 선언을 했었습니다. 예. 그 이걸로 이제 이 사토 에이사쿠는 이제 노벨 평화상도 나중에 받았는데 뭐냐면 일본은 앞으로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가지지도 않을 것이고 네. 외부로부터 반입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원칙이었어요. 그럼 이 정도 원칙은 상당히 강력한 원칙이고 네. 굉장히 외교 원칙으로서 중요한 어떤 그런 것인데 근데 1969년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사토 에이사쿠하고 닉슨 대통령이 극비리에 나눈 대화 내용이 이후에 공개가 됩니다. 네.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이 극동 지역의 긴급 사태에 필요할 경우에 일본과 사전 협의를 해서 핵무기를 이때도 이제 또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오키나와를 반환하는 거였는데 이 오키나와에 반입할 수 있다. 미국이 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일본이 뭐 사전 협의를 하자고 하면 그때 요구에 응하겠다라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핵무기 반입을 인정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서로 오키나와의 핵무기 저장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비핵 3원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일본 국내 정치에서 정해놨다 하더라도 미국의 이 어떤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핵무기 반입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일본은 계속 해야 되는 네. 미국의 불침 함모로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그때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어떤 구도를 상정할 수가 있는 건데 2016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에 미국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방치하면 일본이 핵무장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핵무장은 하룻밤에라도 가능한 게 일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오염수 처리의 문제라는 것은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죠. 오염수를 잘 처리한 거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런 원전 문제, 원전 사고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원전을 다시 굴릴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걸 원전을 돌린다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 핵물질을 가지고 재처리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어떤 군사적 카드, 군사적 위협의 카드로서 또 이 문제를 사고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평론가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핵발전소와 핵무기가 네.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핵발전소가 아니라도 일본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플루토늄 보유국입니다. 언제든 잠재적인 핵무장 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나라죠.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화산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주말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었는데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가 다름이 아니라 방역기획관입니다. 네. 김오란 교수. 우리 많이들- 방송하고 인터뷰도 하신 분이에요. 네, 언론 매체에 출연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예. 원래 코로나19 대응은 청와대에서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했거든요. 이 실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기 때문에 유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은 유임이 됐고요. 네. 기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역기획관이 신설됐다, 뭐 이런 관측도 있긴 합니다. 뭐 근데 좀 더 느슨하게 보자면은 그 자리 자체가 필요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 기 교수의 친여 편향 논란이 일어나면서 좀 정치권의 논란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뉴스의 비밀은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봅시다입니다. 네. 자, 특히 김오란 신임 방역기획관 한 방송에서 한 발언이 논란인데요.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예전에 했던 이야기 한번 듣고 오시죠.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약들이 백신들이 계속해서 이제 효과를 발표할 텐데 이미 여기 있는 A 화이자 거 해놨는데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면 그럴 수 있죠. 예, 이거를 물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발언 내용, 그러니까 백신은 급하지 않다. 네. 예,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취지 같아요. 네, 이 발언이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기 기획관을 굉장히 성토하면서 임명 철회 얘기까지도 꺼내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어허.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한 얘기가 바로 김오란 방역기획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초기에는 중국발 입국 금지를 반대했고 백신 확보에 나설 때는 급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라고 그렇게 적시를 했고요. 예. 그리고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은경 청장 힘 빼놓고 정치 방역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의혹의 우려가 크다라고 어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선인 권영세 의원은 한 매체 출연해서 방역기획관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도 문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김어준 씨의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얘기했던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또 조명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연해가지고 백신 얘기 말고도 한 얘기가 많은가 보죠? 네, 여러 얘기가 있는데요. 좀 하나하나 차분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중국발 입국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네. 나왔을 때에 중국 의료 시스템은 정상 가동되고 있고 과학적 근거를 넘어선 필요 이상의 조치가 중국발 입국 금지다 아하.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실제 확진 추세를 살펴보면 중국발 입국 금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사후 평가지만 네.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중국발 입국 금지를 반드시 해야 됐고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아니, 그거는 네. 작년 2월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도록 했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됐죠. 예, 그 전에는 중국으로부터 주로 들어왔고. 네, 후베이성 같은 경우 입국 금지가 되기도 했었고, 근데 네. 실제 확진 추세를 보면은 중국발 통제가 안 된 것이 큰 변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 발언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중국 의료 시스템 정상 가동 이렇게 좀 너무 안심시키려고 한 발언, 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광복절 집회 이후에 뭐 그 전에도 재확산세였는데 그 당시에 광복절 집회 영향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한 그런 대목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광복절 집회 말고도 여러 군데서 산발적으로 또 일어났었기 때문에 네. 좀 한쪽으로 정치적으로 정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백신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발언을 했었던 것이 11월인데 돌아보면은 이때가 화이자 모더나 계약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예. 어느 정도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뭐 의견이야 여러 가지 낼 수 있고 사실 김오란
기획관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것이고 네. 그중에 유효하고 적절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됐던 거는 좀 과학자인데 단언했던 거. 아하. 근데 그것을 또 특정 어떤 프로그램에서 많이 발언했던 거. 좀 뭐 예, 국민의힘이 많이 공격하는 방송이니까. 예.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빠뜨리고 있는 것도 있는데 김호란 교수 의견 중에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된 게 자가진단 키트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주장이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됐든 여당이 됐든 간에 정파적인 취사 선택에서 벗어나야 예. 과학적인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라는 원칙, 원론을 다시 상기를 시키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방역에 대한 비판도 정치 논리가 아니라 그렇죠. 과학 논리로 네. 예, 이렇게 비판하면 좀 품격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학을 품격을 높여서 하면 정치도 품격이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죠. 네. 예, 정치 품격이 높아지는 방법 오늘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치의 품격이 높아지면 방송의 품격도 높아집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품격이 높기 때문에 더 품격이 높아져야 되는가는 좀 고민이 되네요. 오늘따라 품격이 아주 높아 보이십니다. 저는 좀 낮고 우리 김종대 전 의원께서 품격이 아주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뭐 기분 말에 좋네. 뼈가 있는 느낌이네요. 아닙니다. 네. 김수민 화사님 아주 품격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품격 높은 얘기 계속 해봅시다. 그 청와대가 이 방역기획관을 마련한 그런 취지, 이것도 참 품격 높은 판단이었어요? 권영세 의원이 이 신설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란이라는 사람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사실 청와대라는 조직 자체가 비서실장이라는 직책 빼고는 법규로 규정된 자리가 하나도 없는 임의조직과 같은 그렇죠. 성격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청와대가 그동안에 청년 소통 정책관, 자영업 비서관 이렇게 신설했지만 효과는 아직 좀 잘 모르는 미지수인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방역에 관한 자리가 만들어진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데 예. 근데 이 자리가 어떻게 기능할 거냐 이거를 앞으로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방역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인가 했을 때 사실은 청와대라는 것은 대통령의 비서 조직이고 네.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뭐 그때그때 판단이라는 거 이런 걸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이 국정의 컨트롤 타워는 내각이거나 뭐 질병관리청과 같은 기구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방역기획관은 좀 절제된 대통령의 비서다운 그런 좀 본연의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네. 만약에 기 기획관의 어떤 자질을 알고 싶다면은 그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결국에는 김호란 한 명이 아니라 이 구조를 봐야 된다. 구조를 봐야 된다.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잡음 다 떠나서 이 직책과 권한에 대해서만 놓고 판단을 한다면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예. 이런 우리의 이제 방역에 있어서의 어떤 코로나19 대응이라는 것은 결국 방역과 경제의 계속된 충돌이잖아요. 그리고 이 충돌에 있어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네. 보통은 정치 권력은 경제에 무게중심을 두기 마련이고 의료계 등의 전문가 집단은 방역에 무게중심을 두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방역에만 신경 쓰면 경제가 어려운 것이고 경제에만 신경 쓰면 방역이 무너지는 거죠. 네. 근데 바로 전문가 집단의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대표하는 게 질병관리청인 것이고 네. 정치 권력의 의사를 또 이 대변을 상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청와대와 정부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구도에서는 예. 그럼 이 가운데서 중심을 잡는다고 했을 때 방역기획관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은 질병관리청의 이러저러한 조언이나 입장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설득하고 또는 정부에 우리는 방역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라고 입장을 전하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거꾸로 된다면 권력의 균형추가 이제 밸런스가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계와 이제 전문가들이 이 점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려는 불식시키고 예. 기대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운영의 묘인 것 같습니다. 김호란 정책기획관 과연 적임자일까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예, 세 번째 뉴스 화선이 준비해 오셨는데 대선 주자 여론조사 소식인데요. 네. 이게 오늘 온통 화제가 됐다죠?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조사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조사 개요부터 불러드리면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서 지난 16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고요. 무선 90%, 유선 10%의 ARS 자동응답 방식이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3.5%였습니다. 아이고 숨차네. 예, 네, 개요 다 하셨어요. 자, 내용은요? 이 뉴스의 비밀, 호남 정치권 조련에 돌입하다. 호남에 초점을 맞추시네요. 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양자 대결 전체 조사 결과부터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51.5% 대 32.3%. 어이고. 윤석열 대 이낙연 51.6 대 30.1%. 굉장히 큰 격차가 벌어졌는데 거의 20%. 네, 제가 이게 어디서 본 풍경인데 싶었는데 2002년 3월에 예. 노무현 돌풍, 노풍이 있었을 때 이 정도 격차였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양당 지지층 한쪽뿐만 아니라 무당층까지 광범위하게 붙고 급기야 반대편 지지층도 어느 정도 무너진 아하. 이런 결과가 그러니까 나왔다. 엄청난 돌풍이에요. 예, 근데 이 속사를 좀 더 살펴보니까 40대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우세했고 그래요. 광주 전라조사가 어떻게 예. 나왔었냐면 윤석열 41.4, 이재명 40.8. 야, 오차 범위 이내에서 윤석열 전 오차범위면 총장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호남에서도. 예, 호남에서는 예전까지는 윤 전 총장이 압도적으로 약세였었거든요. 예. 이게 지금 비등하게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결과였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호남은 이게 전적이 화려합니다. 예. 노무현, 정몽준, 안철수, 문재인 이 정치인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지역이 바로 호남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좀 단합이 됐는데 예. 그 다음부터는 저울질 전략을 쓰기 시작했던 그 전략 거거든요. 투표를 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2016년 총선이었고 또 그 이듬해 대선에서는 다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서 대선 그렇죠. 결과를 판가름 내버렸던 거죠. 예. 그럼 지금 왜 이러는 것이냐 했을 때 민주당이 우리가 쓸 만한 도구인가? 예. 좀 조련에 들어가야겠다. 어허. 이낙연, 이재명 또 안 되겠다. 어허. 좀 더 정신 차려봐라. 이런 신호를 보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바로 조련이구나. 네, 민주당의 난점이 뭐냐면 민주당하고 극한 대립했던 윤 전 총장이 그 조련의 도구로 쓰일 정도로 예.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협소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거 뼈아픈 결과가 참 나온 것이죠.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 같은데.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호남 여론이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예.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어허. 아직까지 반국민의힘 정서가 클 텐데 예. 우리가 지지를 해줄 테니까 좀 다르게 해봐라. 이렇게도 읽힐 수 있는 것이죠. 신당을 차리거나 예. 아니면 극단의 상상력일 수 있는데 윤 전 총장이 민주당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라든지 극한의 상상력. 네,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좀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견인. 예. 이번에 잘 해보려면 과거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달라지면 우리도 어느 정도 또 밀어줄 수도 있다. 이런 신호까지 복합적이고 다목적인 그런 신호를 보내고 알겠습니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가 향후에 윤 총장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짧게 진단해 주세요. 지금 이제 윤 전 총장한테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신당으로 갈 건지 국민의힘으로 갈 건지 이거잖아요. 네, 자율성이 커졌다. 이 정도로 여지가 크다면 호남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가 있다면 굳이 국민의힘을 갈 필요가 없어지거나 혹은 가더라도 홀가분하게 갈 수 있다.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시험대에 선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의 패배가 나의 승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그런 원칙이 생겨난 것이고 어허. 이제 양당이 혁신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절감할 수 있는데 근데 거꾸로 구도가 만약에 삼자 구도나 다자 구도로 가게 되면은 원래 하려고 하던 그 노선을 고수하는 경향도 같이 생깁니다. 네. 예, 결국에는 일생일대의 그 양당이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과거 대선에서도 1등부터 3등까지의 구도가 불명확했던 네. 이 구도가 계속 반복이 됐던 거죠. 이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정치권에 대해서 조련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사례가 이번에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